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이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국가의 역할, 재정의 역할에서 이제 우리 국가 예산,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 2016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전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시민단체 많은 그 활동가들이 우리 예산을 보는 그런 활동이 미흡하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모여가지고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예산 감시 활동을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게 이제 나라살림 연구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가 지금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조세 분야의 최고의 전문 시민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자료는 그 연구원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이 계시고 그분과 제가 지난 8월에 딴 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재가공해서 오늘 발표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아무튼 이 발표의 주요 내용은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이 작성한 것이다 라는 저작권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예산은 정치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앨런 위브다부스키가 얘기한 건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를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는가에 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 결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를 정부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산이야말로 이와 같은 노력의 초점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 과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정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투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그 근본적으로 말씀했던 그 정치학자 얘기였고 그분이 예산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야가 항상 뭐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화, 독재, 또 진보와 보수 여러 그런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서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은 국가의 어떤 예산 사업이 되겠고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그 우리 삶의 중요한 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 민간 경제를 생각을 하면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서 사회가 뭔가 돌아가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가계하고 기업이라는 두 경제 주체가 서로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뭔가 이제 알아서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시장 실패에 따라서 결국 정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경제에다가 정부까지 이제 3주체가 된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경제라는 게 큰 틀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은 민간 경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지 공공 쪽에서 정부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고 있는지 또 내가 정부에게 뭘 받고 있는지 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운스의 공공선택 이론에 나오는 합리의 무지인데요. 즉,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편하다 하고 이제 모르는 척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 절대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4년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1년 지출액인데요. 657조 원입니다. 약 660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1년 GDP가 2,200조 원이니까요. 거기에 약 30%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GDP에 대한 개념은 좀 그 숫자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총 생산이 2,200조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은 우리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오늘 날짜로 주가 그 시총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로 2,534조네요. 2,534조. 그러니까 이제 거의 큰 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이제 비슷했다가 지금 이제 주가 시총이 더 커지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GDP는 2,200조 정도 된다.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 30% 정도 되는 660조 원이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우리 5,200만 국민이 이 660조 원을 쓰고 있다. 1년 동안. 그럼 1인당 얼마씩 쓰냐? 1,300만 원씩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1,3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루로 나누면 1일 35,600원. 365가 나옵니다. 35,600원. 여러분들 오늘 또 뭐 출근을 하거나 아무튼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SOC.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기가 불을 밝히고 있고, 예. 뭐 길가에 가로등도 켜져 있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이유는 튼튼한 국방과 안전한 또 치안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런 서비스를 35,600원어치 받고 있다. 많을까 적을까? 뭐 이제 각자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1년에 한 사람당 1,300만 원어치의 국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4인 가구로 따지면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뭐 1년 그 4인 가구가 살만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재원을 우리 국민들에서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우리 GDP 대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 비교를 했는데요. 이쪽 왼편에 있는 게 2020년 그래프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게 2021년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34개 주요 국가들의 그 정부 지출액을 GDP 비율로 보여준 겁니다. 그 20년도에는 우리가 31.1%였는데요. 20년도에 31%였는데 21년도에 38%로 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확대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했나 봅니다. 뒤에서 세 번째였다가 네 번째로 등수가 올라왔죠. 뭐 이 표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4%, 일본은 48%, 독일이 50%, 맨 끝에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한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가의 GDP의 62%를 프랑스는 정부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세금을 또 걷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지 국가일수록 많은 돈을 걷어서 더 국민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국가적 비교에서 나타나도록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GDP의 한 30%, 660조를 1년에 국민들에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출하냐라는 걸 이제 보면은요. 이게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24년 정부 지출 중에서 쭉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고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컬럼에서 24년 확정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밑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656조 6천억, 그러니까 660조 정도 되는 최종 총 합계 금액이 보이시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분야를 보면은 가운데에 사회복지 분야에 224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지출의 3분의 1 정도를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데요. 우리 헌법 35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조항을 이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조항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헌법이라는 건 여야 모두가 합의돼서 우리의 공통의 국가적인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복지국가 가는 데서는 반대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3분의 1 규모의 금액을 쓰고 있고 맨 그 사회복지 분야의 끝에 숫자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8.8%. 증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정치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야가 합의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이렇게 예산에서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일단 이 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이제 소득 원천별 가구 소득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기서 첫 번째 소득 5분위별에 하고 이쪽 옆으로 넘어와서 순자산 5분위별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분위를 먼저 설명드리는데요. 이 분위라는 게 이제 5분위로 하면은 전체 100%를 5개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위가 하위 2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분위가 상위 20%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분위의 가구 소득을 보면 이게 이제 만원 단위거든요. 1,405만 원이 1년의 가구의 소득이고요. 5분위의 1년 가구 소득이 평균이죠. 1억 5,598만 원. 그러니까 한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그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거는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민간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은 것이고 그 옆에 나오는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이 이제 국가가 개인들에게 제공한 돈입니다. 물론 거기에 서비스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이 표 밑에 나오겠지만 설명 보시면 기초생활보조금, 우리 이제 최저생활 그 생계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받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장애인들 장애인 수당, 그다음에 노인이 70%가 받는 기초연금, 그다음에 모든 아동이 있으면 받는 100%를 지급하는 이제 아동수당, 뭐 국민연금, 산재보상금, 실업수당, 심지어 학교 급식비까지 이제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별로 2022년 공적 이전 소득 금액을 보시면은 1분위가 611만 원이고요. 2분위, 3분위 쭉쭉 보시면은 5분위가 566만 원, 가장 낮죠. 근데 가장 많은 데는 2분위 645만 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더 지급되고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숫자를 보면은 1분위하고 5분위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생각과 달리 1분위가 아니라 2분위가 더 많은 국가의 공적 이전 소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사업에서 누굴 대상으로 지급하고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적 이전 소득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부분 이제는 되게 보편적인 복지 혜택이 전 국민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공적 이전 소득을 받아가고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또 어려운 분들은 여러 복지 사각지대나 또 이런 수혜를 찾아서 자기가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잘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무튼 생각보다 1분위하고 5분위의 차이가 크지 않고 1분위보다 2분위가 더 많은 공적 이전 소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순자산 5분위별 쪽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자산의 그 고자산가일수록 5분위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도 소득하고 비슷하게 이제 5분위가 가장, 많은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5분위가 가장 큰 공적 이전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예상과 달리 고소득자나 자산가들도 국가로부터 많은 공적 이전 소득을 받고 있다. 물론 뭐 그분들에게 그걸 뺏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채울 것인가에 대해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21년과 22년 그 변화를 좀 보여준 건데요. 그냥 5분위 그 소득별 5분위 첫 번째 부분만 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분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1.8% 이제 증가됐다는 거예요. 공적 이전 소득이. 근데 2분위는 1.2% 감소됐다는 거예요. 아까 공적 이전 소득이 2분위가 더 많은 금액이었지만 뭔가 조정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줄여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분위는 보시면은 더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폭이 커졌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한테까지도 더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복지를 지향을 하고,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추구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불평등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진위계수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진위계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그림 밑에다가 지금 설명을 달아놨는데, 가로, 세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X축이 인구 누적 비율입니다. 맨 아래 지금, 이 그래프 말고 표를 지금 설명하는데, 진위계수. 인구 누적 비율이고, Y축은, 소득 누적 비율입니다. 즉, 인구 10%가 소득 10%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평등해지는 거죠. 20%가 20%를 가지고 있고, 30%가 30%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 비율별로 소득이 그대로, 비율을 차지하는 게 맞다라면 거의 이제 완벽한 평등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되면 완전한 평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밑에, 이 대각선 밑에 지금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선이 됩니다. 즉, 인구 10%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의 한 50%를 가져간다고 할까요? 뭐 많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곡선이 더 가파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 면적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이 대각선을 그은 완벽한 평등인 상황에서의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불평등해졌을 때에 커지는 이 녹색 범위의 넓이를 비율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이 녹색 범위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0이 되면은 완전한 평등이고요. 이게 완전히 불평등해서 한 사람이 소득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삼각형 비율만큼이 녹색 범위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0일 때가 가장 평등하고 1일 때가 가장 불평등하다. 그래서 숫자가 낮아질수록 평등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위계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위에 주황색으로 된 거는 시장소득, 즉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 않은 그냥 자기 개인의 시장소득만 가지고서 이 불평도를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2011년에 0.418, 그래서 2022년에 0.396.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약간은 낮아져 가지만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민간 시장 영역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정부 정책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불평등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하늘색 선인데요. 이거는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전 소득을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위 소득 계층에도 뭔가 소득이 보전이 되고 그리고 또 상위 계층은 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그 세금 낸 것까지 빠져서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나오면 그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제 이 진위계수의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7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좀 많이 떨어지다가 정체됐다가 좀 떨어지다가 또 정체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시는데요. 결국 이 정체가 되는 구간에 뭔가 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그 효과를 많이 못 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 정권 시절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요. 지금 21년, 2년까지 오면은 보면 20년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국가가 엄청난 돈을 썼는데 아시다시피 전 국민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막상 진위계수의 개선 부분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년도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예산은 전년도에 결정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결정이 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크게 개입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진짜 이후에 이제 23년, 24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이 진위계수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소득 5분위 배율 추이인데요. 이 5분위 배율을 또 밑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그림을 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분위가 하위 20%, 5분위가 상위 20%입니다. 그러면은 이 5분위율은 상위 20%의 소득하고 하위 20% 소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위가 하위보다 몇 배 더 버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장 소득만 보시면 2011년에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11배 더 벌었고요. 22년 현재도 19.99배, 11배 더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굉장히 좀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소득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커지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걷고 또 그거를 재분배한 결과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1년에 8.32배였다가 지금은 5.88배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하위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하위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공적 이전 소득에 의해서. 그리고 물론 상위 20%도 공적 이전 소득을 받지만 또 세금을 굉장히 또 더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어 간다라는 게 정부의 국가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은 우리가 이제 이 고용 형태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빈곤율 감소 효과를 이제 OECD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발표한 거랑 같이 비교했는데요. OECD 평균으로 국가가 조세나 복지 지출로 정규직에 대해서 빈곤을 21.6% 감소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15.1%밖에 감소를 못 시켰고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보면 OECD도 더 커지죠. 당연히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더욱더 많은
빈곤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감소하는 효과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근데 막상 한국은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나마 큰데 그것도 정규직하고 비교해 보면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복지 정책들이 물론 우리가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더 필요한데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아까 봤던 이제 정부 지출 변화인데요. 여기서는 24년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지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보셨다시피, 약 657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지금 작년에 국회와 결정을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사회복지 예산에 쓰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많이 쓰는 데를 찾아보시면, 일반 지방행정이 110조 원 정도를 쓰네요.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지방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뭐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이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여러 돈이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가 교육 분야로 89조, 약 90조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국방으로 57조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 가장 많이 쓰고, 일반 행정에 쓰고, 그 다음에 교육, 국방, 이렇게 네 개가 상위 1, 2, 3, 4라는 정도는 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금액 면에서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이 예산의 변화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회복지 예산 보시면은 금액이 확정 금액도 가장 크지만 최종 증액 금액도 18조 원으로 가장 크고 증감률도 가장 큽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복지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고 증감률도 가장 높게 이렇게 잡힌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드리고요. 가장 증감률이 높은 걸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통일 외교 분야 17.7%가 증가했습니다. 1조가 증가했는데요. 뭐 워낙 이제 통일 외교 분야의 그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1조만 늘어나도 17.7% 크게 이제 비율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뭔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ODA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에 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선진국이 되는 이제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뭐 개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뭐 물론 확대도 좋겠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비율적으로 보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번 정부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좋게 설명했고요. 이걸 좀 비꼬아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번에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쟁했던 국가들이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었고 이제 사우디였는데, 걔네는 해외 나가서 우리가 니네 나라 뭐 비행장 공항 지어주겠다 막 이런 이제 ODA를 막 진짜 통 크게 한 거예요. 막 수십 조씩.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약속을 그럼 못해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전략을 쓰려고 ODA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고 또 비판하는 수 있는 그 지점도 있습니다.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 자료를 만든 이상민 연구원이 이제 신문 컬럼을 쓴 건데요. 그 이상민 연구위원 얼굴 있는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과학기술 분야 2.8%, 교육 분야 6.9%가 감소했다. 과학기술 분야 7.5%네요. 7.5%, 교육 분야 6.9%.
작년에 그 R&D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외교 지출과 국회 심의 없는 지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의 증가이다. 그리고 가장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컬럼에 우리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정치의 결과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조금 면밀하게 아까 전에 복지 쪽하고 보건 쪽하고 한번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조가 넘는 큰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가 증가율이 8.8%, 18조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어디서 늘어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 이제 또 복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큰 걸 보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공적연금이 예산이 71조 원이었다가 24년에 80조로 늘어났습니다. 약 10조 원이 늘어났는데 공적연금이 늘어났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인데 이 제도가 바뀌었냐?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어났어요. 뭐냐? 연금을 받는 숫자가 늘어난 거죠. 즉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연금 분야가 10조 원 정도 가장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의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늘어난 분야를 보면은 주택 분야를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파란색 보시면 33조 있는데 37조로 늘어났습니다. 약 6조 원 정도가 순진감이 4조 원 정도 늘어났고 비율적으로도 11.8%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권장을 하면서 뭘 해주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등 융자 사업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노인 분야나 기초생활 분야 또 있는데 노인 분야도 기초연금이 늘어나서 그냥 늘어난 결과이고 제도가 바뀌지 않았고요. 기초생활 보장 부분은 약간 제도가 우리가 중위소득이 개선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늘어나서 이거는 정부의 의도가 좀 있다. 라는 거죠. 고용 분야에서도 뭐 비교해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감소했는데 여기는 왜 감소했냐?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내일 채용공제, 구직급여 등 그 코로나 시기에 좀 확대했던 것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개선이 있었고 정부의 의도가 담긴 거죠. 그리고 노동 분야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액된 분야도 있고 감액된 분야가 있어서 거의 사실상 유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의 이제 의도가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을 줄이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결정물로서의 예산을 보고 그 예산 중에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니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뭐가 정말 복지를 늘리려고 늘린 거냐라고 봤을 때 막상 윤석열 정부가 별로 그렇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예산이 이제 우리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예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은 경제를 이끌어 가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과 민간의 소비 지출, 정부의 소비 지출에 대한 증감률을 우리 IMF 외환위기 98년도부터 작년까지 쭉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정부가 경기가 침체될 때는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
경기가 너무 이제 호황이고 화량이면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간에서 알아서 해두게 내비두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서 일종의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가 개발 시대는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보다는 경기의 어떤 침체를 방어하고 변동을 줄여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이 민간에서의 지출이 굉장히 이렇게 들락달락 하다가, 즉, 98년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은 그 한 10년 사이는 굉장히 들락달락 하면서 정부 지출도 들락달락 합니다. 즉, 그걸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보면은 굉장히 이제 평평해지죠. 뭔가 우리나라 경제, 민간 경제가 안정화되고, 제대로 손을 굳이 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정부도 그러면 그때는 지출이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 정부, 민간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또 지금 상황을 본다면, 민간이 소비가 줄어드는데 정부도 줄이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또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년의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효과들이 지금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복지 예산이 늘어났지만 정책적인 개선으로 늘어난 것보다는 그냥 제도가 있던 제도에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어났고 경기 침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국가 역할을,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재정 건전성.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한다고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빚지기 싫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많이 못 늘린다. 그래서 최소화만 어쩔 수 없이 늘릴 것만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허약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와야죠. 원래 돈은 벌어서 가져와야죠. 빌려서가 아니라. 버는 게 뭐냐? 조세 수입이죠. 국가 입장에서 조세 수입을 당연히 복지를 늘려가는 만큼은 늘려주면서 그것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오히려 복지는 늘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부채도 늘리지 않고 또 세금은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 트릴레마라고 하는데요. 즉 복지국가가 가기 위해서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더 늘릴수록 좋겠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조세는 적게 받을수록 좋겠죠. 또 국가는 채무를 덜 질수록 좋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조세도 낮추고 부채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도 제대로 확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최소한 지금 여기 표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연도별인데요. 96년도, 95년도 그래서 점점 국민 부담도 늘어나면서 공공사회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복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의 통계인데요. 이제 이게 5년마다 잡히는 통계라 아직 지금 더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계속 국민이 부담을 좀 늘리고 복지도 늘려가는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늦춰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놓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즉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도 재정에서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즉 재정 책임성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의 원인이 이제 저는 흔히 이제
정부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감세에 더 원인이 있다. 우리가 정부의 채무를 부채를 늘리든지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모두 방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좀 더 말로 풀었던 건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국가의 역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재정 트릴레마의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국민들도 부담을 좀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를 해야 되는 좀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